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예, 어느덧 5월입니다. 그러게요.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 봄이. 네,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2월 달에 녹음을 하고 땡겨서 녹음을 하고 3월 달에는 학교가 바쁘기 때문에 쉬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2달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네,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탁쌤.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한지 저는 이 꽃가루가 날리는 철에는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멍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멍하구나 생각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탓도 있네요. 이동생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목소리가 살짝 허스키하죠. 아이들하고 그냥 신나게 놀고는 있는데 놀다 보면 꼭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목이 좀 쉬어가지고 네, 오늘은 아마 나랑나랑한 목소리는 저기 물 건너간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목소리 굉장히 좋은데요. 예, 차분하고 조용하고 나지막하게 네,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너무나 큰 일이 있어서 네. 큰일이요? 네.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네. 3월 11일 날 제가 딸을 얻었습니다. 딸을 얻었죠. 네. 우와. 맞아요. 이렇게 등려를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딱 예정일을 맞춰서 나와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50일째 다 돼가는데 오늘이 네.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잠을 어떻게 자는지 먹는 걸 어떻게 먹는지 저보다 제 아내는 더 한 것 같고요. 네. 이거 제가 떨리고 좋네요. 좋다는 얘기인가요? 별로 안 좋다는 얘기인가요? 정신없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성인생은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좋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5월 한 달은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올해가 권정생 선생님 떠나신 지 1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강아지똥으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몽실 언니. 그래서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아마 이번에 방송하면서 조금 더 권정 선생님에 대한 책을 몇 권 더 읽게 돼서 좀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 궁금해요. 저는 권정생 선생님 때문에 실수를 한 게 여러 번 돼요. 직접 뵌 적도 있으세요? 그것도 그렇고 책을 전에 한 10년쯤 됐나 전에 그 풍물연수에 가서 그때 권정생 선생님 책을 들고 가서 늘 가지고 다니니까 근데 저녁 때 풍물이 끝나고 밤에 뒤풀이를 하는데 그 나방이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여러 선생님들이 쭉 있는 자리에서 근데 사람들이 나방이 들어왔으니까 막 잡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 네. 옆에 앉은 여선생님이 예쁜 여선생님이 일어나더니만 나방을 팍 때려 잡는 거야 방바닥에. 뭐 별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놀자는 분위기인데. 손으로? 네, 손바닥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는데 제가 화를 불끈 냈어요.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내가 왜 사람한테 그랬을까. 그 선생님도 너무 당황스럽고. 권정생 선생님 때문이죠. 왜 어떤 취지로 화를 내셨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지난주에는 수학여행을 갔는데 버스 맨 앞에 그 물컵이 있죠. 네. 아이들 마시는 물컵. 근데 남자아이가 물컵을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종이컵을 옆에 놨는데 저쪽에 앉은 여자아이가 자기도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있던 컵으로 제가 이렇게 물을 한 컵 따라가지고 이거 먹어 그랬더니만 더럽대요. 먹던 컵이라서? 남자애가 먹던 컵을. 아.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이 안 마르네 뭐. 그리고 안 줬어요. 제가 먹고 말았어요. 왜 이런 실수를 하는지. 그때도 권정생 선생님 책을 앞에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미는 이해가 가요. 그래요?
저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듣기 전에 저희가 오랫동안 후기 소개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그렇구나. 그거 살짝 들어보고 그걸 들으면 저희가 이후 권정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오통장이라고 하는 분이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전체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일부분만 읽어드리면 저희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방송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올 곳이 왔네요. 네. 수업이 1시간씩 지날 때마다 사람이 착해져요. 나쁜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괜찮은 선생이 되어볼까 결심하게도 만들어요. 빈둥거리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참 나쁜 방송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반성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저희. 이 방송이 이러다가는 곧 끝을 이렇게 맞이할 것 같네요. 네. 어떻게 고쳐야 그렇게 되지? 보자면 그 권정 선생님의 영향으로 물도 주지 않고 그 때려잡은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는 그 권정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람이 착해지면 끝장인 거죠. 그래서 이 오통장님께는요 저희가 후기로 선물을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책 한 권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새로운 선물이 또 들어왔습니다. 교실에서 글쓰기 할 수 있는 교실 일기 노트를 보내주신다고 해요. 근데 그 선물은 후기를 써주신 분만 아니라 메일로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우편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내에서 교실 일기 노트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실일기 노트는 그냥 교실에서 두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일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노트인 건가요? 네, 그렇죠. 왜 저희가 매일 읽어드렸었잖아요. 자주 탁쌤네 교실 이야기라든지 또 뭐 일용이 내에서 이렇게 읽었던 교실 이야기를 쓸 수 있는 노트죠. 아이들도 일기를 쓸 수 있고. 네. 그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노트. 그리고 또 선물이 하나 더 늘었어요. 이게 뭡니까? 하필이 된장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 된장 이름이 하필인가요? 하필이라고 성함을 쓰시는 네, 어머니께서 된장과 간장을 담그시는데요. 네네. 너무너무 맛있다고 해요. 궁금합니다. 어떤 된장이죠? 지리산에 있는 제가 여기 광고지도 막 갖고 왔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리산골 맑은 물과 손수 농사지은 콩으로 하필이 할머니가 빚은 된장과 간장. 너무 먹고 싶지 않나요? 너무 먹고 싶습니다, 진짜. 그거 밥 2그릇씩 먹어가지고 배 나온다는 그 된장인가요? 그 밥도둑? 아무렴요. 그래서 저희가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런 선물들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선택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선물이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점점 나아지고 있는 방송. 나아지고 있는 방송. 오늘 권정 선생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권정생 선생님의 네, 시를 전희영 선생님이 준비한 게 있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 벙어리야 벙어리야, 소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소는 가슴 속에 하늘을 담고 다닌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어디서나 고달프지만 소는 온몸으로 그림을 그린다. 소는 온몸으로 시를 쓴다. 콧뚜레에 꿰어 끌려다니면서도 소는 자유를 잃지 않으려 남을 절대 부리지 않는다.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는 벙어리야 벙어리야 벙어리야. 소는 무거운 짐 혼자서 끌고 소는 온 몸으로 이야기하면서 간다. 슬픈 이야기 한 발짝 두 발짝 천천히 천천히 들려준다. 방금 그 전희영 선생님 읽은 시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소사 숫자 4입니다. 숫자 4. 네, 아마 이 소의 연작 중에 네 번째 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 대목을 읽다가 보니까 이 권정생 선생님 시에 백창원 선생님이 노래를 붙인 그 노래 그 제목이랑 똑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는 가슴 속에 하늘을 담고 다닌다. 이 대목이 기억에 나네요. 제가 백창원 선생님 노래 중에. 예. 소라든지 권정생 선생님의 그 글이나 동화에는 그 소라든지 생쥐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약한 동물들이라고 해야 될까? 동물에 대한 그 관심을 나타내는 시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읽고 나니까 왜 그 이중섭
이 소에 대한 그림을 또 많이 그렸잖아요. 이중섭 하관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중섭 선생님의 소는 굉장히 힘차고 역동적인 소였던 것 같은데, 또 이 시를 읽어보니까 소의 좀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권정생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권정생 선생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같이 모셨죠? 네. 네. 그러면 오늘 모신 분에 대한 소개를 전희영 선생님께서 조금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감히 이분을 막 소개글을 쓰기는 그렇고요. 직접 소개하셨던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제대로 된 어린이 문학을 만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권정생을 그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강아지똥과 용구 삼촌을 처음 만났을 때 설렘을 잊을 수가 없으셨고 그 설렘으로 아이들을 만나 책 읽고 글 쓰는 일을 10년쯤 했다고 해요.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 회원이고 지금은 책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호덕 일기 5권과 한 권으로 엮은 나는 땅이 될 것이다를 만들었고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 교사들이 쓴 교실 일기를 모아 우리 반 일용이 달려라 탁쌤 도대체 학교가 뭐길래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호덕과 권정생이 30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로 이걸 엮었다고 해요. 달려라 탁쌤이면 탁쌤 책 아닌가요? 그분인가요? 저는 ESM이 보면은 꼿꼿하게 앉아있는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려요. 밤늦게 술을 마셔도 꼿꼿하게 앉아있고 무슨 말을 들어도 꼿꼿하고 예. 그 아주 주옥 같은 책들을 글쓰기에서는 되게 유명하고 주옥 같은 책들을 편집하셨네요. 최근에는 다문화 그림책도 내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코코넛 신랑이라고 하는. 코코넛 신랑.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분을 보면 너무 그 작은 책을 어떻게 그런 힘이 쏟아져 나올까. 내면의 힘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라서 항상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빨리 만나봐요. 네, 빨리 만나봐요. 그러면 다 같이 손뼉으로 이해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 마이크 앞에서 인사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요. 네, 지금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평소 대화하듯이 네. 저희 술 네.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듯이. 네, 앞에 술이 없어서. 그런데 선생님, 지금의 왜 저희가 10주기라고 굳이 이유를 갖다 붙이기는 했지만 왜 권정생인지 네. 네, 선생님이 이렇게 팟캐스트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네. 혹은 일반 독자들이 청취자들이 네.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인데 2015년도에 이제 이호덕, 권정생, 하이타니 겐지로 세 분 선생님의 이제 전시회를 했어요. 이제 양철북 출판사가 이제 마음을 내서 그때 같이 이제 그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다시 권정생 선생님 책을 읽고 되게 뭐 저야 푹 빠져서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시를 서울에서 할 때 전시실 안내하는 도우미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때 단체로 온 학생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때 이렇게 뭐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듣는 건 아니었지만 되게 눈을 반짝거리고 이렇게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게 맺혀서 들어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고 감동했어요. 그 아이한테. 그러면서 저는 너무 좋은데 권 선생님 얘기가 지금 아이들하고 너무 다른 얘기 아닌가? 우리가 삶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 뭔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힘들 때 권정생 선생님 이야기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냥 제가 지금 책꽂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사과나무밭 달림인데 뭔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 몇 번 읽었는데도 그냥
꺼내서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뭐 해령이 아저씨 얘기를 읽기도 하고, 그럼 읽다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뭔지 모르지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시실에서 권 선생님 이야기를 읽고 온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가 되게 힘이 된다고. 어떤 선생님이 대전에서 조퇴하고 오셨어요. 20대였는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많이 아파서 학교를 많이 못 갔대요. 그때 위로가 된 얘기가 권정생, 하이타니 겐지로 두 분 선생님 얘기였다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꼭 동화가 아니라도 동화든 뭐 어떤 이야기든 또 한 사람이든 어떤 한 살면서 내 마음속에 들어온 한 장면이든 그게 마음속에 있으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땐 사실은 점점 더 이렇게 경쟁이 더 심해지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막 정말로 아주 잘 사는 거는 이제는 사실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뭐 다 같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더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이들 마음속에 권정생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면서 되게 힘든 어떤 순간에 뭔가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내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 혼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든든한 거 그게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권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인 거니까 우리가 더 다가가서 아이들하고 나누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미 너무 잘 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아이들에게 그리고 더군다나 아이들을 만나는 선생님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마음에서 지금도 이제 그 전시회를 뭐 경남도 교육청 또 이제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할 거고 또 뭐 부산에서도 할 거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힘들지만 계속 그 전시를 하는 건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아이들한테까지 정말 아이들한테 가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권 선생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고. 네. 되게 애정이 깊으신 것 같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권정생이 있으면은 네. 좋겠다 하는 거고 또 권정생 쌤의 어린 시절을 보도 권정생 쌤도 역시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이야기가 네. 네. 있어서 좋겠다. 전에 네. EX님하고 얘기할 때 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품고 있으면 살아가는구나. 네. 이런 네.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네. 또 마찬가지로 또 선생님들이 해숙쌤하고 마음이 같은 거죠. 또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뭐 아이들하고 물가에 뭐 바위를 보게도 하고 나무 한 그루를 마음속에 넣기도 하고 한 아이의 마음에 이런 게 있으면은 덜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이렇게 살아갈 힘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쌤은 이제 그게 권정생인 거고 네. 우리한테는 권정생이 있으니까 네. 반드시 권정생이라야 하고 또 이익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권정 선생님의 동화가 어려운 시절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외침을 받고 네. 전쟁 이야기도 많고. 그런데 그게 야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 지금 너무 편하잖아 이런 이야기로 안 들리고 동시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리꽂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땅히 들어야 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지금 현재에도 유효한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 계속해서 권정 선생님을 가까이 두고 꺼내 읽는다고 말씀하신 거 맞나요?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순서 없이 그냥 이야기를 쭉 나눠보는데 시간이 되면 뭐 1부를 끊고 다시 2부에 또 네. 모셔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권정생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안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네. 그 전에 우선 권정 선생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인간 권정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셨죠. 37년생이세요. 37년생. 예. 네. 근데 이제 원래 식구들은 경북에 사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일본으로 가서 돈 벌어서 이제 온다고 했는데 한 7년 동안 이제 처음엔 좀 소식이 있다 나중에 소식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일본을 이제 건너가시게 돼요. 그게 이제 그때 어머니한테는 이제 아이가 5이 있었어요. 아들이 3, 딸 2. 그러니까 선생님은 태어나기 전인 거죠. 근데 이제 구한표 4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3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딸 2하고 이제 그 형 1명 데리고 가는데 그 선생님이 제일 큰 형은 이제 권일준이라고 해서 만주로 해서 오기로 했어요. 근데 둘째 목생을 두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목생이 형님 이야기라고 글을 쓴 것도 있는데 네. 그 목생은 15살의 나이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이제 친정에 맡기는 거죠. 친정에 맡기고 돈 벌어서 이제 널 꼭 데리러 데려가겠다. 그래 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생 아들을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건너가서 도쿄 시부야라고 하는 되게 이제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권 선생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 선생님이 태어나고 밑으로 남동생. 그래서 사실은 모두 7남매인 거죠. 이제 거기서 태어나서 사실 뭐 그 아시는 분들은 그 뭐 아버님이 청소부 하셨고 네네. 어머니가 삭바느질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아까 탁동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절에 선생님이 보면 이렇게 아버지가 청소하다가 이렇게 그 동화책을 이렇게 주워오면 그 한쪽에 쌓아놓으면 그 찢어진 동화책, 제대로 되지 않은 동화책을 이렇게 읽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위에 언니들은 다 학교 가고 혼자 남겨진 권정생한테 그 이야기책은 세상의 전부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누우면 이렇게 막 천장의 무늬가 왕자와 이제 제비라는 이야기에 나온 어떤 장면이 막 떠오르고 밤에 꿈을 꾸면 이제 빨간 양초 일본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다 이제 네. 일본 동화책인 거죠. 그런 장면들이 선생님 마음속에 되게 이렇게 콕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로.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야기를 품고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이야기로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은 되게 가난했지만 선생님이 되게 행복했다고 그 얘기를 하세요. 전쟁만 없었다면, 폭격만 없었다면 계속 거기서 살고 싶었다고 이제 그렇게 쓰신 글도 있거든요. 그때 전쟁은 세계 2차 대전을 2차 말씀하시는 대전이죠. 거죠? 네. 그래서 뭐 밤에 자다가 방공으로 뛰어가고 그런 일본에서도 일들.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그렇구나. 말기에 되면 이제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때 되게 선생님이 그 이야기들이 슬픈 남학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책에 나와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거기 보면 막 하나꼬, 준이 뭐 이런 아이들이 등장하는데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아이겠죠. 이제 준이가 그 선생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준이는 수줍게 싫다고 했다. A꼬는 지나치게 친절했다. 준이의 고분고분한 마음씨를 알고부터 정답게 구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여자아이들한테도 되게 고분고분한 이 아이가 선생님 같더라고요. 그 슬픈 남학신을 보면 전쟁을 겪는 아이들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누구나 다 고통스럽지만 특히 이제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이제 그 상처나 이런 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그 선생님이 어떤 이 지금 살아온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선생님의 삶이 바탕이 돼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겪은 아이들 이야기를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하나코란 아이가 있어요. 사실 이 하나코는 고아예요. 고아인데 이제 입양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 일본인 가정이 입양이 돼 살았는데 동네 꼬마아이들은 다 가난하고 별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 하나코는 옷도 좀 예쁜 거 입고 과자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동네 아이들하고는 따로 떨어진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하나코의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마약을 밀수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잡혀가요. 그래서 엄마가 그 일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집을 엄마도 떠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코한테 잠깐만 너 혼자 있으라고 그러면서 꼭 찾으러 오겠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하나코가 한 번 고아였었잖아요. 이게 입양돼 왔는데 이제 엄마가 다시 가잖아요. 이제 양엄마가. 근데 이제 하나코는 알아요.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줄을. 예. 본능적으로 아는 건가 봐요. 그죠? 예. 하나코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코는 여지껏 자기와 헤어졌던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다. 일찍 자기를 두고 죽은 부모님들, 동생 스즈코와 헤어져서도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어머니 다녀오세요. 내가 집을 보겠어요. 하나코는 혼자가 되었다. 두 번째로 하나코는 고아가 된 것이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코가 펑펑 울어요. 대문 앞에서. 이제 그렇게 혼자 남겨졌는데 결국은 하나코한테 힘이 돼준 사람들은 그 동네 골목 사람들인 거예요. 동네 꼬마 아이들. 그리고 동네 마을 사람들. 그래서 준이네 집에서 이렇게 움막 짓고 살 때 피난 가서 그때 하나코랑 데리고 같이 지내거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선생님이 살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작품인데 정말 한번 기회가 돼서 읽어보면 그때 그 전쟁을 겪어나간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일본의 가난한 변두리 마을에 네, 거기서 이제 동화책 읽고 살았던 꼬마 권정생이 있었던 거죠. 네. 그렇게 1937년 8월 18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정 선생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신 예. 시기가. 네. 그리고 그런 태평양 전쟁을 겪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한국에 돌아오시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또 유교라는 네, 전쟁을 맞아요. 겪게 됐죠. 네. 네. 그 사건이 권정 선생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선생님이 평생 겪은 두 번 전쟁이 선생님한테는 가장 큰 뭐 상처와 아픔 그리고 뭐 선생님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온 민족이 겪었던 그 전쟁의 상처 그게 선생님한테는 평생 마음속에 남아서 끝없이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피워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4살에 선생님도 피난을 가거든요. 예, 그때 선생님이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3개월 동안의 피난 생활에서 30년을 살아도 겪어보지 못할 일들을 겪었다. 희한하게도 인간은 극한 상황에 부딪히면 거의 무감각해지는지 도무지 곁에 총알이 날아오고 바로 건너편에 폭격을 해도 아무렇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잠을 못 자고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이었다. 네, 이런 대목을 썼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초가집이 있던 마을 또 몽실언니 너무 유명하죠. 몽실언니 드라마도 네. 나오고 또 점득이네 이렇게 한국 전쟁을 담은 소년 소설로 이제 3권을 펴내요. 그게 거의 10년이 넘게 연재하셨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연재가 뭐 사실은 그 당시 선생님이 그걸 쓸 때만 해도 거의 방공동화. 저도 어렸을 그렇죠. 때 학교에서 전 진짜 빨갱이인 줄 빨갛게 생겼다 생각했어요. 예.
북한 사람들은 그렇죠. 그림 그리면은 머리에다 뿔 그리고. 네. 만화로 맞아. 생쥐로 표현되고 만화에서는 네. 생쥐로 표현되고 네. 포스터마다 예. 동네 담벼락에 페인트로 뭐 처부수차 뭐 이런 게 예, 계속 그런 나오고요. 구호들. 저 어렸을 때는 삐라 뭐 이런 거 주워가면 막 문구 용품 뭐 자 막 이런 거 아니 어디서 하셨기에 책받침 삐라를 주울 수 있어? 저는 이게 뭐 시골이나 이런데 이제 묘지 같은 거 성묘 같은 거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산 속에 뭐 있더라고요. 어. 그런 거 주워서 경찰서 막 갖다 주면 뭘 선물을 주고 막 이랬던 기억이 어린 시절에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맞아요. 라디오들 혹시 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리고 담배를 사오라고 너희들한테 심부름 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돈을 줄 때 아. 의심을 해라. 뭐 맞아요. 이런 것들이 오. 거의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매뉴얼처럼 학생들한테 네. 네, 성경 신고를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두렵고 네. 무서운 뭔가 뭔가 알 수 없는 존재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 되게 무서웠던 그러니까 진짜 빨갱이라고 빨갛게 생겼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때에 선생님이 78년도부터 시작한 거 했거든요. 그 초가집 있던 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연재하면서 중단되기도 하고 어떤 몽실 언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인민군이 나오는 북한군이 나오는 부분은 삭제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출판이 이제 잘 안 되기도 하고 되게 힘들게 그래서 초가집이 있던 마을을 연재할 때는 한 반년쯤 또 요양원에 입원하시기도 하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또 굉장히 아끼는 동무이었던 정호경 신부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거의 반강제로 요양원에 이렇게 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게 이제 그러면서 또 선생님은 몽실언니 연재할 때도 제발 이 이야기만 끝까지 쓰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겪었던 전쟁을 또 그렇게 힘들게 그 소년 소설로 이렇게 풀어내신 거죠. 예, 이거는 내가 동화로 쓸 수 없는 얘기다. 그래서 작정하고 소년 소설로 또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선생님이 겪었던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얘기는 나중에 또 작품 얘기를 할 때 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전쟁 이후에 부산에서 잠깐 또 네. 계셨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부산 나오니까 또 표정이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제가 또 부산이라고 해서 아주 또 유심히 봤습니다. 저도 부산이에요. 권정생 선생님까지 지연으로 묶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했지만 상급 학교를 결국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정말 평생 그 상급학교 보내주겠다고 품팔아서 모은 돈이 전쟁 때문에 아이고. 돈 다 가치가 떨어져서 소 한 마리 살 수 있었던 돈이 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돈이 되니까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돈 벌려고 선생님들 결국은 뭐 읍내에서 무슨 고구마 장수도 하고 이런 장수 하다가 이제 부산까지 간 거죠. 부산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연도가 기록에 나오지는 않는데 한 4, 5년부터 해가지고 그 부산에 가서 지내세요. 그때 이제 재봉기 가게 점원을 하셨대요. 그 나중에 선생님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봉지를 잘 하셨대요. 바느질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제 그런데 재봉 가게 점원을 일하고, 그러니까 그때 만난 동무들도 있고, 오기훈과 최명자라고 하는, 최명자는 고향이 충청도인데 식모살이 하는 이제 여자 친구고, 이제 오기훈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한 살 많은, 북한에서 내려온 친구.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정말 19살, 18, 19살, 10대, 그러니까 20대 갓 청년이 되는 그 시기에 가장 평범했던 청년이지 않았을까. 아프지 않고, 동무들이 있었고, 그리고 꿈이 있었고,
선생님이 글을 쓰고 싶다고 계속 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응모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워낙 책도 좋아하니까 이제 그 오기훈이랑 최명자랑 서로 돈 모아가지고 이제 보수동 책방 골목에 가서 책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책 보고 또 가게에 포스터 붙여주면 극장표가 나온대 공짜로 토대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오기훈이랑 같이 그 서부 활구 미국의 그 그런 영화들 보고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밤에 이제 막 집에 걸어가면서 굳세어라 금수나 막 노래 부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그리고 그 원종찬 선생님이 한번 그 권 선생님한테 이게 첫사랑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 그 창비 어린이에 나오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누구 사랑한 적 없냐고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최명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뭐 그때는 뭐 별게 있나요? 명자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빠지지 말고 다니라고 성경책 선물해주고 또 책 빌리며 이상하게 꼭 선생님 먼저 읽으라고 주고 추운 겨울날 같이 길을 걸어갔는데 명자가 이렇게 끼고 있던 벙어리 장갑 벗어가지고 손 시렵다고 선생님한테 줘가지고 선생님이 그러지 마라고 해서 한 짝씩 나눠 끼고 아. 그 추운 겨울 길 걸었던 거.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그래요. 그게 다죠 뭐. 그럼 결혼은 안 하셨던 네. 거죠. 네, 네, 좋아했네. 혼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썸이네, 썸. 썸 타셨네. 그때 그 잡지에 난 그걸 보는데 괜히 제가 설레더라고요. 되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마음 설렜던 순간이 있었구나. 당연히 있었겠지. 당연히 있었겠을 텐데. 그 선생님이 그러면서 지금도 명자가 선물해준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그때 원정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시절이었죠, 부산이. 예. 그 권정 선생님 한티치 하늘도 그렇고 그 사랑 얘기, 연애 얘기가 개슬하게 두근거리게 나오거든요. 맞네요. 예, 네, 말씀만은 뭐 장갑 그러니까 두 쪽도 아니고 한 짝만 되게 그렇잖아요. 애틋하게. 예,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선생님 아마 사랑하셨어도 되게 잘하셨어요. 시대의 사랑꾼이 됐을지도. 되게 애틋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굉장히 애틋하게 작은 걸 보시는 분이라 네. 되게 애틋한 마음을 나누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렇죠. 그렇게 정을 놔두던 부산의 친구들과는 다들 인연이 잘 안 닿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이 그게 그래서 더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오기훈이란 친구가 자살을 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명자는 이제 몸을 파는 이제 여자가 돼서 서울로 떠나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책상에 엎드려서 울었다고 글 쓰는 것도 책 읽는 것도 다 그만두고 그때에 물론 몸이 많이 힘들고 뭐 잘 못 먹고 힘들게 일하고 그랬던 것도 있지만 마음이 확 꺾이는 거 뭔가 마음이 힘이 됐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가슴 아프게 그래서 마음이 확 꺾여버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결핵을 앓기 시작하거든요. 이 부산 시절에 결핵에 걸리시거든요. 이미 결핵을 얻었구나. 네, 그 시절에 그래서 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숨이 차서 탈 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글들이 나오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친구들 다 떠나보내고 아프게 지내죠. 그리고 이제 그 오기훈과 명자에게는 마음에 남아서 이제 갑돌이와 갑순이라고 하는 단편 동화를 써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별똥별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제 나오죠. 근데 그게 뭐 제목이 근데 나중에 이우도 선생님 만났을 때 이우도 선생님이 왜 갑돌이야 갑순이 우리 가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토리와 네, 맞아요. 사랑을 해드려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같은 이제 그런 음. 제목이다. 그래서 제목을 바꿀 생각이 없느냐. 이제 물론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왜 철수와 영희 우리 시대에 이제 아이들 이름 있는 것처럼 그 시대는 갑돌이와 갑순이었다. 우리 시대의 이야기다. 보통 명사다. 보통 우리 시대의 명사다. 이야기다.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이제 받아들이셨는지 별똥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걸 보면 그리움과 외로움이 되게 사무쳐요. 그 얘기가 그 보면. 문장들이 너무나 기억에 선연해요. 네. 그 왜 자기 동네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면 마을 뒷산의 호수에 빠져 죽는데 네. 바다로 빠져 죽는 별똥별은 그 깊은 심에 빠져 죽는다고. 네, 네. 정말 그 문장이 네. 아직도 네, 기억에 맞아요. 남네요. 굉장히 그리움, 그러니까 기운과 명자가 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이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무치게 나와요. 그 별똥별에. 근데 그 고향이라는 것이 어떤 실제 뭐 내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이 전쟁 있기 이전의 고향. 이렇게 싸우고 갈라지기 이전의 고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기훈이도 명자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 완전히 삶이 망가진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망가뜨린 거니까 그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 그리워하는 것만큼 현실에서 너무나 외롭고 근데 또 그 외로움이 또 그 외로움과 외로움이 있으니까 또 굉장히 또 사무치게 이렇게 따뜻한 느낌도 있고 하여튼 되게 짧은 동화인데 시 같아요 진짜로. 그 네. 동화가 지금 사과나무밭 달림에 달림에, 예, 실려 나와 있는 있어요. 동화죠. 예, 예, 네. 예.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책. 네네. 그러시다가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권정생 선생님의 저는 처음에 그 권정생 선생님의 생간 줄 알았어요. 그 터가. 아 네. 네. 그 안동에 일찍으로 네. 들어가시는 게 그 이후에 결핵을 얻고 난 이후의 일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핵에 걸려서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간호해서 선생님은 좀 낫고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사실은 뭐 다른 건 아닌데 선생님이 좀 떠돌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도 또 굉장히 이제 선생님의 삶에서 그러니까 결핵을 얻고 몸이 이제 힘든 상황에서 어머니가 본간호에서 나왔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남은 사람이 아버지하고 선생님하고 남동생밖에 안 남았어요. 누나들은 다 시집가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얘기를 하죠. 이제 네가 좀 잠깐 우리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다고 남동생 장가라도 보내야 되니까 이제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한 1년만 어디 가 있다고 오라고. 그 선생님이 내가 왜 진작에 집을 떠나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제 집을 나와서 석 달 동안을 경북, 문경, 김촌 이런 데를 떠도세요. 그러니까 4월에 나오셨거든요. 4월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추웠을 테고 5월, 6월 이렇게 그렇게 떠돌면서 살았던 시간. 선생님 일생에서도 이 시간을 사실은 식구들한테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힘들 얘기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떠돌던 그 시간 아마 날마다 죽는 것도 생각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했다고 또 하셨고, 뭐 그러면서 선생님이 지내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이게 선생님이 이제 이 얘기를 짧게 쓴 게 있어요.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라고 그걸 썼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여기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탁동재 선생님이. 집으로 떠돌다가 돌아오는 부분요. 네. 예. 나는 갑자기 집으로 가고 싶었다. 어느새 나의 머릿속은 집으로 돌아갈 어떤 구실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온몸에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고 걸음을 옮겨 놓기 힘들 만큼 아랫배의 국부가 아프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부터 나는 부고한 결핵을 앓게 된 것이다. 짐작만으로도 열이 40도 정도로 오르내리는 듯했다.
아버지와 동생의 얼굴이 못 견디도록 보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나의 모습은 보통 몰골이 아니었다. 볕에 그을은 살갗은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대로 집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지, 될 수 있으면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냇물에 목욕을 하고 이발도 했다.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나니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날 집에 도착한 것은 한밤중이었다. 지름길로 가느라고 높은 산을 넘어가면서 부지런히 걸었지만 병든 몸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나는 3개월 만에 정든 살인문을 밀치고 뜰로 들어섰다. 그런데 밤 12시가 지났음직한데 아버지가 거처하시는 사랑방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가슴으로 잠시 방문 앞에 서 있다가 가까스로 기척을 하고 문을 열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뜻밖에도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셨기 때문이다. 동생이 일어나 달려왔다. 나는 지친 몸을 그대로 가눌 수 없어 쓰러지면서 동생에게 죽 좀 끓여줘 했다. 동생은 부엌에 달려나가더니 멀건 밀가루죽을 쏘아왔다. 나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밀가루죽을 벌컥벌컥 마시듯이 먹었다. 아버지는 벽을 붙드시며 일어나 내 손을 잡으셨다. 정생아, 잘 돌아왔다. 아버지는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더니 소리 없이 우시는 것이었다. 동생은 내가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고 자초지종을 캐어 물었다. 나는 다만 기도원에 있었다고만 대답했다. 네, 3달 동안 다니다가 집에 가고 싶었다고. 그런데 뭐 이제 이 기간에 선생님이 살았던 삶이 어떨 거라는 건 사실은 뭐 저희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얘기겠죠. 그렇게 돌아와서 선생님이 지내시면서 이때 이야기, 저는 사과나무밭 달림을 좋아하는 게 거기에 나오는 뭐 해룡이 아저씨나 따리꼬댁 할머니나 뭐 타비 아주머니 다 이제 되게 이제 뭐 거지, 아픈 사람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특히 해룡이 아저씨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왠지 이 지금 선생님이 난 집으로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랑 해룡이 아저씨 나온 어떤 대목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룡이 같은 경우는 짧게 얘기를 하면 그냥 머슴으로 살다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던 소군네라고 하는 역시 이제 종살이하는 여자 마음에 품었는데 근데 그 너무나 행복한 건 그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죠. 결혼해서 오기도 낳고 만석이 천석이도 낳고 이제 집도 하나 이제 소장농이지만 이제 집도 한 칸 마련하고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문득 몸에 이제 병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나병인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 옆에서 아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몸이 변해갈 거고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막 몸이 부서져라 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막 나무 한가득 해놓고 또 이 지붕도 다 새로 갈고 이제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집을 나가요. 그거를 그 소곤네도 알죠. 그냥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어디가 있든지 내가 자식 키우면 찾아갈 거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소곤네가 얘기하는데 그 해룡이가 잠시 집에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저기 성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눈 내리는 깊은 밤, 마을을 향해 걸어오는 한 사람의 거지가 있습니다. 피곤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그러나 오랜만에 그리운 고향에 돌아와 보는 감격이 가슴을 뿌듯하게 메워옵니다. 거지는 마을 안쪽 깊숙한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 나지막한 돌담을 아담하게 쌓아 올린 조그만 오두막 살인문을 소리 안 나게 밀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 앞을 보았습니다. 안방 문 앞에는 남자 고무신이 조금 큰 것과 작은 것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오기가 제 어머니만큼 자랐구나. 그리고 만석이도 천석이도 저만큼이나 컸고 거지의 눈자 위에 촉촉히 젖어옵니다. 방문 앞에 신발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외양간 쪽을 보았습니다.
등허리가 널찍한 암소가 어둠 속에 어렴풋하게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뒤란에는 나뭇가리가 해룡이 집을 떠날 때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두 무더기가 쌓여 있습니다. 변한 것은 방문 앞의 신발들의 크기였습니다. 그것이 10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소군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거지는 방문 앞으로 다시 숨죽이며 다가갔습니다. 소군네의 신발을 쓰다듬어 보고 오기의 신발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품속에서 무언가 꺼내어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잠시 서 있던 거지는 다시 사랑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껏 그러쥐었다가는 힘없이 놓았습니다. 그대로 엎드려 만석이와 천석이의 고무신에 손을 집어넣었다가는 일어섰습니다. 조용조용 걸어서 살인문께로 나갔습니다. 살인문을 나간 거지는 다시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아, 이 신발 쓰다듬는 장면은 정말 얼마나 그 깊은 사랑. 이게 이렇게 정말 그 눈 쌓인 깊은 밤에 와서 방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잡았다가 놓았다가 신발을 쓰다듬었다가 그냥 되게 마음속에 이렇게 막 사무치는 거예요. 예. 해룡이는 결국 떠날 수밖에 없고 다음날 이제 뭐 소군대가 이제 이렇게 이 두고 간 게 돈뭉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달려가 보지만 이미 뭐 해룡이 떠나고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과나무와 달림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앞에 머리글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냥 한번 천천히 읽어보라고. 우리 옆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지금이 이렇게 소군네랑 해룡이 이게 딱 뭐 지금 그 시대도 아니고 집신도 없고 다르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삶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그때는 그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살씩 한 살씩 나이가 먹으면서는 그냥 제가 그 사람 같은 거예요. 되게 어떤 순간에 되게 내가 되게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이제 팟캐스트를 한다고 해서 다시 조금 책을 보는데 벙어리 동찬이를 보는데, 벙어리 동찬이가 말을 못하는 기머거리 벙어리인데 걔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하루 종일 동네를 떠돌아요. 아침 먹고 집을 나오면 점심은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식구들한테서도 뭔가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마음이 짠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얘는 하루 종일 얼얼얼얼얼 하면서 그냥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떠들면서 다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보고, 뭐 버스도 보고, 학교 간 아이도 보고, 근데 그렇게 멀찍이 보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은 그건 거예요. 근데 누군가 저 하늘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알 거라고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엄마가 가끔 동찬이를 짠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 동찬이 그걸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 근데 동찬이가 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자리에서는 내가 동찬이 같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아무도 나 안 봐주고 왠지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어떤 자리에서는 우리 다 누구나 이렇게 되게 혼자 있고 뭔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그 속에 같이 있지 못한 느낌. 그런 아픈 순간이 누구나 어떤 순간에는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순간의 한 장면을 선생님이 너무나 또렷하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괜찮아, 여기 나도 있어 하는 것 같은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얘기가 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되게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이 선생님한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게 이렇게 참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아팠던 시간들이 한순간도 선생님이 거기서 비껴나 있지 않고 그 자리에 계시면서 써내신 이야기들이라서 우리한테는 이렇게 위로가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선생님이 이 아파서 떠돌았던 시간들 그 속에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버님도 결국 돌아가시고 그렇죠. 이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족과 이제 완전하게 헤어지고 선생님 혼자 이제 일찍 예배. 예배당에 그 문간방에 들어가시게 돼요. 네. 네.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뭐 되게 이제 선생님한테 종지기 아저씨 일찍 예배당 되게 춥고 정말 추웠대요. 왜 이렇게 우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동상도 걸리고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추운 방이고 생지가 들락날락거리고 근데 진짜로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그 나중에 살게 된 빌뱅이 언덕에서도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렇게 스물스물 뭐가 기온대요. 그 생지가 겨드랑이 밑으로 쑥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지가 드나들어서 선생님이 나중에는 그냥 아예 먹을 거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데 선생님이 너무 춥고 그런 방이었지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 방에서. 아이들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 마을 아이들이 놀러 오고 거기서 글을 썼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일찍 예배당에서 68년부터 83년도까지 15년이나 사셨네요. 네, 거기서 지내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권정생 그 동아나라 재단에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 선생님 방에 드나들었던 아이였대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그 일찍 예배당 앞에 살았는데 그래서 그 방에 선생님 방에 놀러도 가고 얘기도 듣고 그래서 선생님이 시를 쓰게 됐다고 예. 시인이기도 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오래 얘기를 나눠보지 못해서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거든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하니까 뭐 인형극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봉질 해가지고 이제 인형 옷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연극도 하고 네. 재봉질이 그때 또 실력이 발휘가 되네요. 네 그랬다고 그래서 혼자 살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1967년 동생이 결혼을 해서 따로 헤어져 갔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최대 은혜는 자유로운 몸이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혼자 살면서 글 쓰고 아이를 만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난 그 강아지똥이 나온 거죠. 1969년도에. 그 방에서 쓰여진 게 강아지똥이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강아지똥 이야기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호덕 스님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이 주고받은 편지 책이 있어요. 네. 뭐 선생님 요즘은 어떠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라는 네. 책인데 그걸 보기 전에는 그냥 뭐 두 분이 서로 좀 가까운 분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이호덕 선생님이 이제 찾아가요, 권 선생님을. 그러니까 권 선생님이 69년도에 강아지똥으로 등단을 하셨죠. 그리고 73년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무명저고리의 엄마라는 작품으로 또 이제 상을 받으세요. 이제 그 신문에서 그 신춘문예 작품을 보고 이호덕 선생님이 찾아가요. 네, 그게 1973년 1월 18일인데 이호덕 선생님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청에 가서 금평표를 내고 오후차로 안동 가니
글밭 동인의 김성영 씨가 대구에 가고 없다고 했다. 곧 의성행을 타서 일찍에서 내려 오리를 걸어 가로 열고 진흙탕에 든 길을 걷는데 애먹었다. 가로 닫고 일찍교회에 찾아가 권정생 씨를 찾으니 바로 신춘문예의 당선 소감과 함께 나온 그 얼굴이 교회 숙사에서 나와 반가이 대해주었다. 교회 한쪽 숙사에 있는 그의 방에 들어가니 방 한편에 책이 꽉 꽂힌 서가가 있고 방 안에는 이불과 간단한 자취도구 같은 것이 있어 일견 독신 생활을 하는구나 싶었다. 이날 밤 권사님께 부탁해서 지어온 저녁밥을 같이 먹고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같이 자게 되었는데 나는 병약한 그가 나직히 들려주는 여러 가지 과거와 현재의 생활이며 문학에 대한 집념에 대해 깊은 감명을 얻었다. 이러고 선생님 일기장에 빽빽하게 한 두세 장을 선생님이랑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권 선생님도 그 전에 유도 선생님의 시집을 읽어서 알고 계셨던 거예요. 탱자나무 울타리라고 하는 시집을 읽고 아 누군지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도 하셨어요. 근데 붙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한번 보고 싶은 선생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살아온 얘기를 다 하세요. 와. 네. 부모님 얘기,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 그리고 돌아와서 몸이 아팠던 얘기, 마치 정말 왜 그냥 혼자 있다가 누군가 자기한테 손을 내밀고 알아봐 준 사람 앞에서 그냥 하염없이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렇게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당 작은 방 안에 두 분 선생님이 누워서 두런두런 네. 이야기를. 그게 선생님하고 유 선생님이 띠동갑이세요. 12살 차이거든요. 유덕 스님이 더 앞서시죠. 그쵸, 네. 위시죠.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처음 만났을 때가 권 선생님이 한 37쯤 아마 30대여서 그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12살 더 많으신 거죠. 그 30대와 40대의 권정생과 이호덕이 밤새도록 나누었을 얘기. 그리고 유도 선생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권 선생님이 처음 편지를 쓴 게 있죠. 네. 예. 여기 보면 첫 번째 편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면 네. 이호덕 선생님, 다녀가신 후 별거 없으셨는지요? 바람처럼 오셨다가 제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가셨습니다. 일평생 처음으로 마음 놓고 제 투정을 선생님 앞에서 짓거릴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을 많이 읽었지만 역시 만나 뵙고 난 다음 더욱 그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우리 것을 가지신 분이라 한층 믿어워집니다. 행복이란 외모로 판단되는 값싼 것이 아닐 겝니다. 선생님이 걱정하시는 마음이 제게 많이 통하고 있다고 당돌하나마 말해봅니다. 착하기만 해서도 안 될 것이죠. 소리소리 지르며 통곡하고 싶은 흥분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가슴으로 자꾸만 모아들이는 아픔이란 선생님은 더 많이 아실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르는 서름을 무엇 때문에 외면하면서 설익은 재롱만으로 문학을 한다는 것부터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동에 오시는 기회가 있으시거든 종종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며칠 더 기다려주세요. 그동안 사정으로 아직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추위에 몸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울 때까지 안녕히. 1973년 1월 30일 권정생 드림. 이렇게 처음 편지를 보내고 거의 30년 동안을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 편지를 보면 두 분이 어떤 데는 마치 연애하는 것 같고 그 선생님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올까 버스 터미널에서 서성거려 보았습니다. 혹시 선생님 오시면 터미널 앞 다방에 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선생님 방학하면 언제 오세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유도 선생님은
뭐 올겨울만 견뎌주세요. 돈 5,000원 보냅니다. 약값해서 올겨울만 견뎌달라고. 그리고 그 처음 만났을 때 돌아서 나오면서 유도 선생님이 원고지 뭉치를 한 권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걸 가방에서 꺼내가지고 글 쓰시라고. 내가 어떻게든 선생님 글 알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선생님 책을 세상에 알리려고 유도 선생님도 사실은 경북 산골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 곳에 이제 교사였고 그랬는데 틈만 나면 서울로 원고지 보따리 싸들고 가서 다니면서 이 귀한 얘기는 꼭 출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알아보고 이 편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자랑하고 싶다고 선생님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읽히게 하고 싶다고 교과서처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강아지똥이 그림책으로 나오기 이전에 단편 동화집으로 처음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똥이라는 단편집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과나무밭 달림도 또 나오고 이제 그런 게 이유돈 선생님이 거의 정말로 이렇게 애써서 그리고 권 선생님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원고 의료 필요 없다. 나는 다시 깡통 들고 나가면 된다. 걱정하지 마. 어디 줘버리라고. 그냥 발표나 하면 그만이고 괜찮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또 그렇게 편지하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또 정말 동화를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까지인가. 이렇게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두 분 선생님 편지를 보면서.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또 만나서 너무나 다행이고,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또 굉장히, 물론, 유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는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도, 권 선생님은 세상에 나오실 분이라고, 이런 게 쓰신 분은 어떻게 해서든 다 알려지게 돼 있다고, 나 때문에 알려진 거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귀하게 알아준 사람을 만나서 그것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효도 선생님이 전우익 선생님 손을 붙잡고 가서 권 선생님 집 찾아가서 만나게 해주고 또 이현주 목사님 또 뭐 이현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철수 선생님 이제 이런 분들하고 또 정호경 신부님 이렇게 이제 동무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권 선생님 편지에도 나오고 이효도 선생님 일기에도 나오는데 정말 그분들이 모여서 공부도 많이 하고 같이 영화 보고 영화 얘기도 나누고 또 책 읽고 책 토론도 하고 예, 그런 게 되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예, 그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전시할 때 찾은 사진이 그 전우익 선생님하고 이유도 선생님하고 권 선생님하고 세 분이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 맥주병이 있어요. 이렇게 맥주병과 이렇게 먹을 것이 있는데 세 분이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누셨을까? 세상 이야기, 아이들 얘기 하셨을 텐데,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막, 사람의 어떤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두 분이 만난 것도 참 빼놓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예. 두 분은 이렇게 밤새 얘기하고 이런 만남이 불꽃이 팍 튀는 거잖아요. 네. 내 만난 얘기를 들으면은 그 앞에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두 사람이 네. 손을 막 빨리 내밀면서 한 발 한 발 가까워지는 것 같아. 네. 저 멀리서 손을 내밀기 전에도 맞아요. 여덕쌤이 또 교육자니까 네.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하나쯤 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늘 쉽고 한탄했을 거예요. 네. 당시 동료라는 게 방공 동화라는 게 또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고 또 아이들 뭐 재롱 떨고 분노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눈에 딱 띄는 거죠. 이 그렇죠. 사람 네. 이래서 권정생이 멀리서 봤을 테고 또 권정생 쌤은 유독의 탱자나 물타리 네. 봤다 그랬나요? 네. 이런 시가 있어 마음을 울리는 거고 얼마나 큰 불꽃일지. 그러니까. 예.
그 권 선생님은 이유도 선생님 처음 뵙고 나서 그랬대요. 이 시집을 봤을 때는 청년인 줄 알았다고. 굉장히 선생님, 이유도 선생님 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힘이 세거든요. 외기롭고. 네. 그래서 되게 청년일 줄 알았는데 좀 늑수구리한 사람이 오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얼마나 정말 반가웠을까요? 그리고 정말 탁 선생님 말처럼 만나기 이전에 그 서로가 이렇게 닿아 있는 마음이 있는 거니까. 네. 좀 나이를 뛰어넘은 정말 값진 우정이네요. 네. 그리고는 이제 이호덕 선생님을 만나고는 아까 그때 83년도까지 교회에서 종직 생활을 하셨고 그것도 네. 토단방에서 계셨고 83년부터는 마을 청년들이 이렇게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빌뱅이 언덕, 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빌뱅이 언덕 8평짜리 흙집을 울도 담도 없는 집, 거기 그 선생님이 이제 인쇄도 좀 들어오고 또 아까 이제 일본에 남아있던 형님, 사실은 첫 번째 형님하고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에 남아있던 형님은 그러니까 셋째 형님이죠. 그 셋째 형님은 연락이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선생님이 수술하실 때도 돈을 좀 보내주셨고 네. 또 이렇게 집 지을 때 돈을 좀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랑 보태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마을 청년들이 집을 지어줬는데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막걸리도 한 잔 사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이제 빌뱅이 언덕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2007년도에 사시죠.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이사 온 집이 참 좋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외로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생각에 젖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또 어떤 편지는 또 그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쓴 편지도 있고 또 그게 전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서 그 선생님 집 처음 갔을 때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되게 이게 뭐지? 정말 작은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책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쌓여 있고 한 칸짜리 싱크대가 있었고 밥통도 거의 왜 1인용 밥솥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양은 냄비. 대또리에 딱 올라섰는데 보이는 방이 그게 다예요. 그리고 고개를 딱 돌려보니 안쪽에 조그마한 방에 딸려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누우면 되는 방에 그냥 이불도 이렇게 개서 이렇게 쌓아놓고 옷장도 없이 그냥 이렇게 바지 잠바 이렇게 걸려 있고 그냥 그게 다인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대또리 한참 서가지고 되게 뭔가 왜 그런 성당이나 절이나 갔을 때 느껴지는 뭔가 서늘한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저는 막 제가 가진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그 집에서 평생 사셨죠, 선생님. 새 옷 가지지 않고 그냥 혼자서. 네. 그 마을 청년들이 그냥 뚝딱뚝딱 지어준 집이라고 하잖아요. 네. 권정 선생님은 이제 미안하니까 막걸리도 내고 네. 나중에 뭐 한문 사전을 사줬다 그랬나? 아, 그래요? 맞죠. 좀 마음이 놓였다 그러고. 네. 권정 선생님이 키가 큰 분이죠. 그쵸. 좀 크신 편이죠. 그 연세 보면. 네. 그 키가 큰데 집은 작게 지었나 봐요. 그러게요. 이렇게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한번 들어갔는데 저희가 4사람이 갔어요. 근데 선생님까지 5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계속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집이 작았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들은 앞바다리 하기도 했는데 여자 선생님 저 말고 또 한 선생님은 이제 거의 무릎 꿇고 이렇게 다리를 포개 갖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집. 근데 그 선생님 마음이 이유도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가 돈이 생기게 되면 건강해진다면
사회가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각혈을 해가면서도 공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아이도 저를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가발 공장 가 있는 그 애도 방직 공장 가서 나를 위해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고 있다는 그 애도 아침 저녁 찾아와서 보채는 이 많은 제 친구들은 나를 마다하고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선생님, 100번 죽었다 살아난데도 저는 역시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아이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게 유도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인데 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다가 선생님이 쓴 편지를 보면서 아, 선생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곁에 있었구나. 이 마음으로 계셨구나. 그러니까 보통 작품 말고는 선생님이 뭐 다르게 쓰신 초기에 수필을 많이 쓰셨는데 선생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별로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편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말 선생님 방에 아이들도 많이 놀러 오고 맨날 누가 왔고 어떤 애가 왔다 갔고 막 이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동네 아이들이 왔다 가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하고 동무처럼 선생님은 이렇게 지내셨구나. 거기가 이제 빌뱅이 언덕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신 거죠. 돌아가셨을 때 이제 유언장을 작성하셨잖아요. 제가 네. 그 무렵에 아이들하고 이 유언장을 함께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가 됐죠. 저 선생님 사실은 장례식 때 갔거든요. 얘기 듣고 갔는데 이제 정말 마을 할머니를 다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 탑이 하나 있거든 거기가. 그래서 조탑인데 네, 좋다. 그 이렇게 그 탑 앞에 그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례식 발인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다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픈 몸을 차려입고 입고 몸빼 이렇게 깨끗한 거 이렇게 입고 정말 많이 나오셨어요. 마을 이렇게 아마 어떤 문인들 뭐 이렇게 그런 장에 그게 무슨 민족 작가회의에서 하는 그런 작가회의 장으로 했는데 마을 분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 이제 장례식이 되게 마음에 남고 그러면서 이제 울고 있는데 유언장을 읽어주는데 막 웃음이 나오는 거죠.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랬어요. 그 유언장은 한번 그럼 탁동정 쌤이 한번 네. 맞아요. 이때 저도 참 이상한 장례식을 본 것 같아요. 흥겨운 잔치마당 같기도 하고 저기서 술도 마시고 또 누구는 울고 있다가 또 한쪽에선 또 웃고 울던 눈으로 웃고 있고 네, 그렇죠. 유언장 읽어볼게요. 유언장이란 것은 아주 훌륭한 사람만 쓰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유언을 한다는 게 쑥스럽다. 앞으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낭만적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도 전에 우리 집 개가 죽었을 때처럼 헐떡헐떡 거리다가 숨이 꼴깍 넘어가겠지. 눈은 감은 듯 뜬 듯하고 입은 멍청하게 반쯤 벌리고 바보같이 죽을 것이다. 요즘 와서 화를 잘 내는 걸 보니 천사처럼 죽는 것은 글렀다고 본다. 그러니 숨이 지는 대로 화장을 해서 여기저기 뿌려주기 바란다. 유언장 치고는 형식도 제대로 못 갖추고 횡설수설했지만 이건 나 권정생이 쓴 것이 분명하다.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용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하지만 다시 환생했을 때도 세상엔 얼간이 같은 폭군 지도자가 있을 테고 여전히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환생은 생각해봐서 그만둘 수도 있다. 왜 웃었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때 옆에서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 에이 벌벌 떨지 않고 잘할 거라고 아니라고 못할 거라고. 그렇게
2007년 7년. 5월 17일 날 그렇게 네. 돌아가셨죠. 네. 뭐 이호덕 쌤은 먼저 돌아가셨고, 그쵸. 선생님은 2003년도에 네. 먼저 가셨고. 네. 전우익 쌤도 먼저 돌아가셨고, 그쵸. 네. 네. 권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그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면서 결국은 부고한 결핵까지 오고 콩팥을 덜어낸 수술을 하고 그때 이제부터 이제 소변줄을 달고 사셨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그랬대요. 이제 의사는 뭐 한 2년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간호사가 이거 달던 사람도 6개월밖에 못 살았다고 6개월 정도 살면 많이 사는 걸 거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6개월 정도 산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픈 걸 생각하면 사실은 그래도 그나마 선생님이 조금 사셨죠.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계셔 주셨죠, 선생님이.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권정생 선생님의 삶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네. 오사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오. 네. 그래서 연배는 훨씬 뒤지만 권쌤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자리 잡기 위해서 했는데 옛날 이제 고향으로 왔지만 그때 떠나던 고향은 아니었죠. 그때 가서는 네. 이미 왔지만 옛날 고향은 맞는데 그때는 예전에 알던 고향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 떠돌았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새롭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네.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네. 예. 이게 얼마 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저는 이제 권쌤 동화나 그 작품을 읽거나 수필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멀지 않은 네. 굉장히 근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저는 약간 역사책처럼 읽게 되더라고요. 네. 한 개인의 삶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이 정확하게 그려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울림이 있는. 네. 그래서 참 다시 읽는 내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짠하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저는 이 권정생 쌤이니까 어떻게 말을 잘못할까봐 네. 끼어들기가 어렵네요. 보통 문학 작품이나 뭐 시 이런 거 읽을 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작가의 시선이 바닥에 있는가, 더 아래 그 발바닥 아래 있는가 이런 걸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권정생 쌤은 몸까지 몸이 아예 거기에 있는 거죠. 천대 바닥에서. 그 2015년도인지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14년도인지 15년도에 그 노벨문학상을 받은 네. 여류 작가가 있어요. 그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책과 체르노빌의 목소리 네.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들 이런가 세계 2차 대전 혹은 네. 체르노빌 같은 굉장히 거대한 대참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노벨 문학상 쪽에서도 그런 기록에 대한 문학적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저한테는. 근데 거기에 문장들이 보면 그 증언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책 읽으면서도 권정생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떠올렸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들, 주로 증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권정생 선생님이 깊숙하게 이렇게 현실에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멀리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그 삶을 다시 녹여서,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제가 마지막 목격자들이라는 책에는 그 2차 대전을 겪었던 아이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큰 전쟁 같은 이런 대참사를 겪은 아이들은 성장하지를 않는데요. 예. 성장이 멈춰버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저는 권정 선생님이 훨씬 더 마음에 글들이 와닿고 훨씬 더 멀리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읽어보고 싶네요. 저도. 하염없이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권정 선생님이 살았던 삶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또 글로 나오는 제가 또 글로 좀 몇 권을 읽어보기도 했고 또 그것만으로도 별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 네. 때문에 좀 먹먹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시니까 또 구체적인 얘기 더 깊이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요. 안동에서 이번 5월 17일 권정 선생님 기일을 맞아서 권정생 동아나라 재단에서 마련한 10주기 추모식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가까운 시간이 되시고 가까운 둘레에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셔서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새삼 되새기면서 선생님의 발자취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언제 한번 가면 안 되나요? 저희도 다 같이 거기 선생님 한번 가요. 빌뱅이 언덕 집이 있으니까. 네. 탁선님 한번 가보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시던 날도 가셨고 그 전에도 뭐 몇 번 가보시지 않으셨나요? 그 집이 그대로 있죠. 네. 처음에 사실 선생님은 그 집을 흔적을 다 없애라고, 태우라고. 그래서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미 여러 사람들의 선생님이니까 선생님의 뜻만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 집이 막 뭔가 고치고 덧대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선생님 뜻대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건 사실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제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해서 그 집을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보존을 하자. 그런데 다시 가보니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선생님, 그리고 고맙게도 뭘 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다행이다. 정리만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마당에 좀 쪼그려 앉아있다 오는 것만으로도 좋더라고요. 선생님 집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좋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1부 마치면서 전희영 선생님이 노래를 또 하나 알려주실 겁니다. 네, 권정생 선생님 시 참꽃이라는 시인데요. 그 시를 백창호 선생님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참꽃, 시를 잠깐 읽어드리면요. 참꽃 가지 꺾어 들고 돌아갑니다. 노을 깔린 산길을 달려갑니다. 앞을 못 봐 시집 못 간 우리 누나야. 살인 문짝 붙잡고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 좋아해요. 그래요? 그 먼 이야기 같은데 가깝게 느끼나 봐요. 어떤 아이가 나 이 노래 아침에 이 노래 부를게요 이렇게 해서 부르고 듣고 나면은 애들이 크게 남을 괴롭히거나 이런 일 안 해요. 좀 잔잔해요 그 순간이. 문득 저는 참꽃이 어떤 꽃일까 막 이렇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노래 들으면서 또 꽃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어볼게요. 참꽃가지 꺾어 들고 돌아갑니다. 노을
아,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저릿저릿해요. 왠지 먹먹해지네. 이 권정 선생님 또 삶을 오늘 토파보고 노래를 들으니까 그냥 들리지가 않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2부에는 좀 더 본격적으로 권정생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다시 이익수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 선생님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죠? 아, 네. 네. 오늘 이익수 선생님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 끝마치도록 하죠. 소감. 이런 돌발 질문을. 되게 처음에 많이 긴장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굉장히 편안해지네요. 그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진짜 술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이야기하던 것처럼 말씀을 너무 조분조분 잘하셔서 네. 아니, 세부 선생님 눈을 계속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어느 순간 마이크는 안 보이고. 네. 고맙습니다. 이제 프로의 단계에 드셨어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